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네, 배종찬 소장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휴가 잘 갔다 왔어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잘 있습니까 제주도? 제주도는 잘 있는데 네. 아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잘 있지 못했습니다. 한라산에 단풍 많이 들었어요? 한라산은 못 가봤어요.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네. 거의 뭐 숙소에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좀 아기를 안고 뛰어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기가 저를 안는 편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기도 무겁나요? 아니요. 저희 아이는 아직이고요. 자, 네. 계속 가길 바랍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들어도 단박에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무게 있는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오전에 청구했더라고요. 네. 어떤 혐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녀 관련 또 사모펀드 또 증거인멸 관련인데요. 네. 자녀와 관련해서는 이 동양대 표창장 중요합니다. 동양대 왜 중요합니까? 표창장이?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다 아시더라고요. 네. 자, 이 자녀와 관련해서는 위조 사문서 행사, 또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 집행 방해가 혐의가 되고요. 네. 또 사모펀드는 이 코링크 경영에 관여했다. 코링크 PE 경영 관여, 또 금융감독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 업무상 횡령, 또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법 등의 혐의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자산관리인이죠. 김경록 자산관리인을 통해서 증거 위조 및 은닉 교사를 했다, 시도했다. 네. 총 11개 혐의입니다. 11개. 7차례 이 검찰 소환 조사 이후에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네.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가 쟁점이 될 걸로 보였는데 건강 문제는 영장 청구 과정에 판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검찰 말로는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경심 교수가 뭐 뇌종양이나 뭐 뇌경색 같은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검찰에서는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지난 15일 퇴원한 그 이퇴원 증명서가 이 발행 의사의 성명, 뭐 의사 면허 번호, 뭐 소속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빠져 있어서 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라고 할 정도로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이 검찰은 이 뇌종양도 천차만별이라면서 이 제대로 진단서를 제출하라 뭐 이렇게 나왔었고 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측은 이 병원명 같은 거를 뭐 넣어서 줬더니 좀 이게 언론에 공개가 돼서 좀 사생활이 노출이 됐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지금 이게 여론상 이 쉽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 뇌종양이란 병이 뭐 천차만별이라고 하지만 좀 가벼워 보이는 병이 아닌데다가 또 조국 전 장관 일과 관련해서 뭐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변호인단과 좀 상태를 점검한 결과 뭐 구속영장이 크게 무리가 없다 좀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진단서에 병원 명이나 의사 이름은 안 들어간 거죠? 공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공개는 안 됐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자, 네. 오늘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영장 이제 청구가 됐고 정경심 교수의 영장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냐 말 거냐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여론들을 훑어보면 이 구속영장 발부인데 가장 중요한 건 도주 우려가 있느냐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 민지 많잖아요, 알려져 있는데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도주 우려는 없다.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공방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7차례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미 이 검찰에서 확보할 만한 증거들은 이미 확보한 건 아니냐. 그리고 앞서 우리 정상 근무하고 있는 정상근 기자의 의견도 설명도 있었지만 좀 여론상으로 좀 가족과 관련된 조사가 과도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 만큼 지금도 뭐 게시판에 네. 문자판에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건강상 이유가 100%가 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구속되고 난 이후에만 수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불구속 기소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공판주의에 입각하면 사실 그게 더 맞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건도 있었고 너무 이게 여론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런 만큼 구속영장 발부가 과연
인용되겠느냐,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이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속 적부심 심사 이따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렇죠. 오늘 밤 늦게나 뭐 내일 새벽 그때까지 법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 기자님, 그 네.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게 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지금 뭐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최성해 총장이 학력위조 논란이 불거진 뒤에 좀 학교법인 현암학원의 이사직은 사퇴를 했지만 이 동양대 총장직을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네. 이 교육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애초에 이 최성해 총장이 총장으로 선임이 된 과정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좀 이와 관련해서 좀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오늘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에서 좀 문제가 있었냐면 이 현행 사립학교법을 보면 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그러니까 설립자하고 이 배우자 혹은 뭐 직계 존비속으로 좀 엮인 사이인 경우에는 이 학교의 그러니까 총장으로 임명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게 총장으로 임명을 하려면 이 별도의 이사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고 이 최성해 총장이 그냥 임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성해 총장이 이 설립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그게 좀 그런 취지로 좀 문제가 지적이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뭐 교육부가 조치를 취하면은 이게 애초에 이제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최성해 총장이 이 총장직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무겁게 아주 진소리가 여운이 네. 있는 에밀레 종소리. 근데 아까 저기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네. 이 정경심 교수의 그 영장 실질 심사가 23일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는 게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네, 바른미래당 분당 위기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뭐 지금 공수처 설치 여부 둘러싼 갈등. 네네. 그 다음에 또 바른미래당 분당이 또 이 정치권의 또 핫 이슈인데. 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월에 탈당하겠다고 뭐 선언을 했어요? 네, 뭐 탈당 일자가 그 유승민 대표의 입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예. 이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유승민 의원이 지금 현재 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줄여서 변혁 그러더라고요. 네, 변혁 대표. 네, 사실상 이제 그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들을 다 대표하는 좀 그런 위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당권파가 15명인 거죠? 네, 꽤 많죠. 근데 당권파가 9명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안철수계 그리고 유승민계가 공동으로 움직일지 여부는 아직도 좀 미지수인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인터뷰에 따르면 그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이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에 반대를 하며 이 12월 초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에 이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겠다는 건데 이 12월이나 돼야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 12월이나 돼야 나가는 이유는 이른바 이제 뭐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네.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셈입니다. 그래요? 배 수장님, 왜 하필 12월로 못을 박았을까요? 궁금하죠. 왜 당장 행동에 옮길 수도 있고 또 11월 달도 뭐 시도할 수도 있는 일인데 네. 왜 12월일까? 12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 정기국회 마무리가 12월에야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예. 예산국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탈당해서 신당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산국회 때 지역구 예산도 충분히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첫 번째 이유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패스트트랙이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 안건 처리 법안. 이 법안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네. 유승민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그 또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의 의원이 똘똘 뭉치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뜻을 같이 한다면 둘 다 반대입니다. 공수처법도 반대고 이 선거제 개혁 법안도 반대. 예. 그것까지는 처리하고 이 신당 창당을 해서 또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나가자마자 뭔가 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명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자유한국당도 순순히 이 태진파
비당권파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받아들일 만한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고 해를 넘긴 1월이 되면 상당히 또 정계 개편에 불씨가 지펴지지 않을까 이런 포석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저 선언은 했다 이거죠. 나 12월 달에 바른미래당 탈당한다고요? 네. 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통합 얘기가 나오던데요, 정상근 기자. 네, 뭐 유승민 대표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16일에도 뭐 한국일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그때도 뭐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하고 또 만남이 필요하면 또 만나고 또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같은 날에 뭐 모든 노력을 다해서 뭐 자유우파가 너나 할 것 없이 함께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화답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뭐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들에 대해서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이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선을 긋기도 했었습니다. 뭐 네. 다 대의를 이제 중심으로 뭉쳐야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마침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 12월 달에 이제 뭐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자기들이 이제 원내대표라는 그런 자리를 바탕으로 좀 이런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를 하려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좀 막아내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힌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이후에 좀 통합 절차를 좀 여론을 좀 부드럽게 하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 소장, 그 손학규 대표 반응이 오늘 나왔어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인터뷰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교차되는 감정입니다. 분노와 걱정. 이제 유승민 전 대표를 향해서는 분노입니다. 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지만 적어도 당을 깨고 나갈 거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는데 단행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모든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을 다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손학규 대표는 수구 보수 정치인이다. 네. 뭐 따뜻한 보수니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기회주의자, 배신자 이런 독설까지 퍼붓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유승민 의원의 그동안의 이 정치가 계파 정치와 분열 정치를 앞세워왔다. 네. 이런 정말 그동안에 쌓여왔던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걸 표현은 못하고 있는데 12월이면은 15명 의원이 사실상 당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 앵디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9명의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예. 어떠냐, 어떻게 하냐, 우짜냐 하는 걱정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문제의 광고를 했던 유니클로가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예, 그 뭐 할머니하고 저 네. 어린 소녀 나오던 그 광고, 잘 아시죠, 80년 이 전 광고. 거를 어떻게 네. 기억하냐 했던 거. 예. 근데 이 광고가 자기들로서는 유니클로의 야심찬 광고다.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잘 기획해서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이 자막으로 이 보낸 광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주 이 80대 이상의 할머니와 그다음에 한 여성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봅니다. 이 여성이 어린 여성이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옷을 입으셨느냐 그랬더니 외국 광고 자막에서는 아이고 그때를 어떻게 기억해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전달된 이 방송 케이블 방송도 그렇고 인터넷 광고도 그렇고 여기서만큼은 맙소사 이 80년 전을 어떻게 기억해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정확하게 80년 전이면 1939년 일제 강점기 한참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가 정점으로 치달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은 하필이면 우리 광고만 8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네. 그냥 뭐 나는 몰라 이랬더란 그때를 어떻게 기억해라 몰랐는데 80년이라고 우리 광고에서 꼭 집은 것이 이것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진 것이죠. 그 실제로 그 광고 영어로 돼 있는 광고에서는 80년이라는 단어 워딩이 나오나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여성과 이 할머니의 연령 차이가 한 80년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 진짜 시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하면 금방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단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유니클로 그러더니 갑자기 중단했어요.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뭐 아무래도 일단 뭐 처음에는 뭐 아까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유니클로가 했었었는데, 근데 뭐 비판의 여론이 좀 높아지는 데다가 뭐 이와 관련해서 또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또 패러디 영상도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니클로가 여론 압박을 더욱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 정상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양금덕 할머니 직접 패러디 영상까지 출연, 이 어떤 대학생 남자 대학생의 네네. 제안으로 이게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보니까.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과 함께 출연했는데 비슷한 형태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남자 대학생이 물어봅니다. 양금덕 할머니에게 내 나이 때는 어땠느냐? 난 그때를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네.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클로 광고를 빗댔지만 완전히 우리는 다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중에 시그너처 슬로건도 유니클로와는 정반대로 Remember and History. 우리는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내보낸 것이죠. 정상 기자, 유니클로 매출이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제 지속되다가 요즘 뭐 회복세라는 말도 있었는데 네. 평균적인 매출은 계속 뭐 크게 하락한 상태인 거죠. 네, 이 최근 뭐 유니클로 매출이 뭐 조금씩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조금 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매 운동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이 패션 업계에서는 원래 지금 현재 시기가 좀 굉장한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 접어드는 이때. 네, 이제 시즌이 바뀌는 타이밍이어서 네. 그 패션 회사들별로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유니클로는 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큼 나왔냐면 이 지난달에 그 유니클로를 비롯한 그 일본 대표 브랜드의 국내 매출이 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 48% 이상 급감을 했다. 뭐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작년 이맘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뭐 굉장한 그 48% 매출 하락이 줄었다. 있었던 거죠. 절반으로 떨어진 예.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불매 운동이 상당한 힘으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아예 이 불매 운동이 그냥 우리나라 분들에겐 아예 뭐 일상화된 거 아니냐. 네. 좀 이렇게 뭐 해석도 나오고 뭐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상표가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버스 타는 정류장 앞에 그 네. 매장에 보면은 그렇게 손님 많이 는 것 같지는 모르겠던데 저는. 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대폭 할인을 했는데 네. 이번 광고처럼 분위기 파악을 얼마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네. 제주공항에서 이 면세점을 좀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제주공항에. 그런데 면세점에 이제 화장품 가게들이 쭉 있는데 그 일본 브랜드의 화장품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거기는 혹시 뭐 유니클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유니클로는 안 들어가 있었고요. 네, 화장품 브랜드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들어도 단박에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오늘 오전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죠.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가장 큰 혐의 중 하나가 이것을 위조해서 자녀 입시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것 무엇일까요? 잘 듣고 계시면 바로 정답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뚱커벨 힌트 좀 주세요. 세 글자인데요. 이 표창원 의원은 아닙니다.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내드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전 다른 대상이잖아요. 알았어요. 내용이잖아요. 정답 보내주시죠 여러분. 50원 유료 문자 샵0951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이거 많이 받았겠죠? 그죠? 네 아마 그 배종찬 소장님은 이거 많이 받았어요? 아주 많이 받았죠. 혹시 뭐 위조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